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포스코에 2017년도에 나와서 한국임대사전형 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장으로 3년 반 동안 재임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DX 중심의 강연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 탄소 규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탄소 규제를 대응할까 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주로 GX 쪽의 강의를 많이 하고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AX, AIX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기업 또 정부 기관 쪽에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은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암묵지적인 기술, 우리의 경험 지식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AI 브레인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정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주 내용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AI가 도입되어 있는데 그 AI의 가장 핵심 기능은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은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액션을 취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개발되는 솔루션들은 AI가 암묵지적인 블랙박스화된 AI 솔루션들이 많아서 태무의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AI 솔루션을 국내 에이전트로 판매를 하면서 걔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저도 몰랐던 내용이 블랙박스형 AI가 아니라 익스플레이너블 AI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아서 그걸 이제 걔들로부터 배우고 또 정리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휴먼 브레인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암묵지적인 것을 디지털화해서 AI 브레인으로 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 경쟁력이라 하면 1973년도 새마을 운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에서 개발된 최신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더 싸고 더 품질 좋게 생산해서 수출 강국이 되어 왔고, 이제 그거를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퍼스트 무버로 나가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로 하기는 어렵고 퍼스트 무버로 나가야 되는데, 그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한 이 문화와 원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도 자문들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애국의 솔루션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니네들은 이 수준이니까 어떻게 가냐 하는 식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숙련된 기술자, 하드웨어 중심의 설비 자동화, 이런 중심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자동화된 설비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죠. 미국의 CEO들이 중국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는 도저히 생산을 해서 중국하고 이길 수가 없다. 이 결론 딱 하나입니다. 비행기 타고 나중에 돌아갈 때. 우리나라 중국에 가서 보고 중국 제조업보다 우리가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실내로 삼성전자, LG전자가 광주 공장, 창원 공장이 13초에 하나씩 냉장고가 나옵니다. 등대 공장하고 자율장대 공장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쪽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단장님 큰일 났다고. 왜요? 우리가 자율공장에서 사람을 많이 줄여서 30% 원가를 절감을 했는데 중국의 하이얼보다 30%가 비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독일과 미국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미국과 EU는 우리는 해법이 있어. 우리는 관세로 때릴 거야. 근데 우리도 같이 관세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생산 공장으로 해서 소비가 많은 곳에 공장을 져서 납품을 하든가, 아니면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냉장고가 자기들만이 원가를 절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티어 1, 2, 티어 3 정유 공장부터 철강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부터 그 가치사슬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 원가를 다 같이 절감하지 않으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은 BYD 자동차가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가 되는데 그 BYD 자동차만 정부가 지원해 줄까요? 중국은 이미 그 가치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을 다 함께 지원을 해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키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수 위인 거죠. 우리나라 정책도 얼라이언스를 하는데 얼라이언스는 잘못된 얼라이언스. 가치사슬상에 있는 내가 공급해주고 공급받는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가치가 창출하는 거지. 전혀 주고받지 않는 상태에서 얼라이언스 맺은다고 해서 가치가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정책도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공장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방안은 결국은 생산 현장에 원가 갖고 싸우기 힘들고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더 빨리 정확하게 해서 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는 AI 강의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오늘 주 내용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적인 거를 룰로 만들어내고 그 룰로 만들어낸 거를 점수화시켜서 ABC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라이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그 디지털 트윈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AI 브레인을 만들어서 공장 전체를 예측 모니터링하고 그 밑에 멀티 에이전트를 둬서 품질, 설비, 에너지,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에이전트를 둬서 좀 더 실행 가능한 언어로 바꾸고 그 실행 가능한 언어에서 밑에 레벨의 액추에이터별로 피지컬 AR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자율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현장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공장에 가면 중소기업에 제가 단장할 때 중소기업에 가면 공장장이 휴일이면 그 회사는 다 휴일이에요. 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면 그날 다 놀아요. 그 한 사람의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기능 때문에. 그런 암묵지적인 공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암묵지적인 사람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 이미 다 퇴임하신 분들이에요. 생산 현장을, 공장을 지을 때부터 애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공장을 커미셔닝하고 공장을 돌리면서 쌓았던 경험적 지식이 지금은 다 퇴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먼 산을 찾아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기술들이 후배들한테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암묵지적인 기술을 형식지화해서 브레인화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DX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그린 탄소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앞으로는 AI를 도입을 해서 내 공장에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를 교환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저희가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생산 현장에는 타임 시리즈 DB나 ERP나 MES 시스템에 내셔널 DB로 다 저장되어 있지만 그 저장된 데이터가 AI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AI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세계에서 IC63278이라는 Asset Administration Shell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만국 공통 얻듯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언어가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고 해서 A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ES는 언어죠. 내가 여기서 중국말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듯이 컴퓨터가 이야기하는데 AES로 이야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로 데이터를 우리 생산 현장의 타임 시리즈 DB나 RDB로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서로 다른 벤더의 AI SaaS가 생산 현장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어와서 학습시켜서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AAS고 그런 벤더 프리의 플러그 앤 프로듀스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은 패러다임을 지금까지는 공급기업 중심,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조기업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세계 표준에 따라서 제조기업이 왕이, 제조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너는 이 설비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언어로서 AES로 썼어? 통신 프로토콜이 우리 세계 기준에 떴어? 그러면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급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조기업 중심, 수요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뀌는 것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세맨틱 AES라는 거는 우리 생산 현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AES 템플릿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보일러의 온도가 300도다. 그럼 300도라는 의미가 AI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300도라는 거는 보일러의 내부의 어느 위치의 온도고 그 온도가 400도를 넘으면 보일러에 어떤 문제가 있고 300도 이하 떨어지면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고 다니는 도시고 소점 2제짜리까지 있고 이 온도와 압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맥락을 다 디파인 해주지 않으면 AI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변환시켜주면 AI SaaS를 도입할 때마다 데이터를 변환시켜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제조기업이 돈 안 내도 될 거를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는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맨틱 AES가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BAM이나 DPP와 같은 정보를 지금은 엑셀로 무역할 때 엑셀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전송이 되지만 DPP 정보에는 회사의 기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DF로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에 대한 규격과 데이터 포맷을 우리가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고 세계적으로 IEC 63278에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에 따라서 그 포맷에 따라서 해줘야 우리의 DPP 정보가 고객에게 수출할 때 수출 송장과 함께 그쪽에 있는 EU의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그 기업의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된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인터내셔널 랭귀지를 우리가 A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생산 현장의 암묵지를 끄집어내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가치를 창출할 거냐. 생산 현장에는 작업 표준서나 기술 표준서, 설비 관리 매뉴얼, 품질 관리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퍼레이터들이 다 학습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룰입니다. 이 설비는, 이 보일러는 400도 넘으면 보일러가 문제가 있으니까 슈드비 400도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데 그 온도가 계속 노후화돼서 온도를 380도로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가끔가다 400도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380도가 정상이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룰이 적용되면 400도는 위험 구간이고 250도에서 350도가 정상.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에 나와 있다면 그 룰이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저거는 아웃 오브 바운드구나 하고 AI가 인식을 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 룰을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AI에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AI가 생산 현장에서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를 if then else의 룰로 만들기 위해서 레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자의 매뉴얼을 정적인 룰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우리가 레그 기술을 이용한다. 이거는 우리 챗GPT하고 똑같은데 챗GPT는 오픈된 자료를 공급을 하지만 이 레그 기술은 우리 회사만의 정보만 제공을 해서 밖으로 안 나가게끔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레그 기술을 이용해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정적인 이미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에 나와 있는 정적인 룰을 추출해내는 거고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 작업자가 그날 설비 상태, 소재의 상태, 센서의 상태를 보고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디지털화, 룰로 만들기 위해 if then else의 룰을 만들려면 전문가가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화해서 룰을 추출해 내야 됩니다. 저도 포스코 있을 때 암묵시적으로 2000년도 초반에 백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익스퍼트 시스템의 그 룰 베이스 기존에 있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 지식을 룰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만 개의 룰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룰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용량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용량이 안 돼서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암묵지적인 거를 디지털화하고 형식지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룰을 만드는 거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난리지 엔지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머릿속에 들은 암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픈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산업부 과제에서도 올해 16억짜리 9개월 동안의 암묵지를 명장의 아이디어를 AI 브레인화 하라고 9개월짜리여서 16억이 나왔어요. 저도 신청했다가 멋지게 떨어졌지만 정상적으로 하니까 떨어지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암묵지를 디지털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장님하고 먼저 쇼부를 쳐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 명장이 계신데 이 명장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100원 됩니까? 그러면 이 명장 100원을 디지털화해서 AI 브레인으로 만들 건데 그러면 이 명장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이분한테 보상을 뭘 해줄 겁니까? 이렇게 8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80원을 드리겠다는데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파이널 체크는 명장님이 하시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사람과 사람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명장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인터뷰를 통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오픈할 리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암묵지를 디지털화하고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끄집어내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이 안 끄집어내면 그것도 숫자로 끄집어내는 온도 25도에서 40도 사이에 되는데 그걸 50도라고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이 잘못 이해를 하면 나중에 회사에 손실이 크잖아요. 그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냐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쉬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동화가 돼서 실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누구의 역할? 사장님의 역할. 그래서 룰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 품질 불량이다. A라는 공정이 품질 불량이다. 그럼 품질 불량에 대한 10개의 룰이 나왔다면 10개 룰을 100%라는 가중치를 둬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룰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어느 구간일 경우는 시나리오 A, 어느 구간일 때 시나리오 B, C, D를 만듭니다. 시나리오 A, B, C를 만들어서 A 시나리오를 했을 때 회사에 주는 경제 손실은 얼마가 되고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고 모든 것이 기업은 뭐로 연결된다? 이익하고 연결돼요. 돈하고 연결돼야 돼요. AI는 바로 네 거로 돈입니다. AI 도입해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AI 도입 안 해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점수별로 회사의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 A 했을 때 손실이 얼마, B로 했을 때 손실이 얼마, C로 했을 때 이러한 경제적인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룰과 ABC 시나리오를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나 아마존의 디지털 트윈 메이커나 이런 플랫폼을 써서 그걸 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을 하면 개발 비용이 더 쓰죠. 아직 뭐 비용도 아닌데.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격 싸게 필요하면 GPU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런 라이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가상의 실제 공장에다가 ABC 시나리오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에서 기존의 공장의 물리학적 변화를 마델링을 해서 그 입력 데이터를 놓고 룰과 ABC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에서 의사결정을 여러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우리가 라이트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면 이제 3D까지 해서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고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건데 3D까지는 필요 없고 의사결정 체제만 판단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라이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런 라이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모습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룰이 만들어졌고 룰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그러면 리얼타임 DB에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ABC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A를 시나리오로 했을 때 회사의 경제적 손실과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는지 B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안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의 입력 요소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AI의 두뇌는 AI의 수준은 룰과 ABC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AI 머신러닝을 할 때 입력 요소를 어떻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잘 하느냐가 AI 브레인의 두뇌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건 지가 스스로 뚝딱 한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입력 변수를 잡아서 그 입력 변수를 잡은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키고 나면 베이스라인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두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인은 인공지능이 생산 현장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RDB 데이터나 타임시리즈 데이터를 읽어서 머신러닝에서 학습된 베이스라인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육가원칙에 의해서 사람한테 권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센서가 문제가 있어서 언제부터 품질 불량이 날 건데 근본 원인은 이 밸브가 60% 오픈을 하라고 했는데 50%뿐이 안 열려. 밸브에 클리킹이 있고 문제가 생겼어. 이 밸브를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5시간 후부터는 품질 불량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 지금 나온 라인 세워서 밸브를 점검하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나온 내용은 품질 불량 78%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베테랑이면 품질 불량 78%라고? 그럼 과거 히스토리를 쭉 보고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원인이네 하고 사람이 머릿속에서 직감적으로 아는데 지금 생산 현장에 오퍼레이터에 계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잘못 조치하다가 더 큰 사고를 냅니다. 어느 회사는 그거 잘못해가지고 공장 폭발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팩트 요소고, AI는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학습하면 분량이 계속 분량으로 생산을 하는 거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과거 3개월 동안 학습을 시켰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분량난 조건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로 학습되면 그게 그냥 머리가 되는 수준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없애는 것이 룰입니다. 룰.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에 만들어진 정적인 룰, 사람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동적 공정 요소를 판단하는 룰을 만들면 정확하게 AI가 판단할 수 있고, AI가 판단해서 생산 현장의 지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AI 하시는 분들 공급을 해서 고객이 3개월 지났는데 지속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실까요? 제조 현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히스토리컬만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시켰으니까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120도에서 200도 사이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210도에서 계속 3개월 동안 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인공지능 그대로 학습시키면 그게 정상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만 많이 히스토리컬 저장되어 있다고 바로 AI 도입하는 순간 돈 낭비다.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 룰을 끄집어내야 되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룰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동적인 매일매일 시간마다 변하는 공정 변수와, 그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거고, 정적인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에 나와 있는 룰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안 시키면 절대 사용을 못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근데 애국 솔루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제 AI 브레인이라는 건 하이라키를 보면, AI 브레인은 공장 전체 공정이 10개가 있으면 공정 10개 전체 이상 상태를, 소재가 들어와서 완제품이 나갈 때까지 그 상태에서 어느 공장에 어느 품질이 이상하다라고까지 마크로적으로 분석해주고 예측하는 걸 AI 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A 공장의 품질이 요 설비 보일러 다음에 품질이 나빠 라고 AI 브레인이 그 A 공장의 품질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하면, 품질 에이전트는 그거를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운전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조처할 방법을 쉽게 더 유가원칙에서 알려주고, 그게 더 확실해서 사람의 두뇌 수준보다 훨씬 정확하다 하면 사람을 빼고 피지컬 AI 도입돼서 밸브 피지컬 AI, 모터 회전설비 피지컬 AI, 실린더 AI, 펌프 AI가 있어서 피지컬 AI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피지컬 AI가 그 펌프, 관할하는 펌프의 상태를 보고 지금 더 높일 수 있는지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자율제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키는 AI 브레인, 멀티 에이전트, 맨 밑에는 피지컬 AI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로봇만 생각하거든요. 그 제조 기업에는 사실 그런 로봇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거는 그런 액추에이터별로 액션하는 AI고, 그 AI가 실제적으로 제어는 뭘로 해죠? 그쪽에 있는 PLC, DCS 시스템에다가 셋업치를 바꾸는 거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핵심은 AI 브레인이지만 더 상세하게 판단하는 것은 AI 에이전트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은 피지컬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공장만 AI를 잘해서 하면 되는, 앞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설명을 드렸지만, 가치사슬상에 있는 기업, 특히 이제 우리 DPP나 C방 같은 경우는 가치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 정보를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조기업이 DPP나 C방을 위해서 데이터를 교환한다? 거기에 그 교환하기 데이터를 투자한다? MRB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를 한다? 그럼 뭐예요? 비용이에요.
QCD 퀄리티 높이고 코스트 다운시키고 딜리버리 줄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회사로 보면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산으로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려면 AI 팩토리를 구축해 가면서 AI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MRV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AES 기반으로 AI를 구축을 하면서 DPP 포맷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줘야 되고 그래서 EDC라는 커넥터만 꼽으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DPP나 CBAM의 정보 말고도 티어 1, 티어 2, 티어 3 간의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으면 원가를 생산 계획만 주고받아도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를 줄여서. 그러한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떠한 정보를 교환을 해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건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설계를 하면은 탄소 규제를 위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기업 망합니다. AI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MRV는 들어가고 DPP에 대한 이런 포맷은 들어간다고 조건을 걸으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AI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ROI가 나오고 매출이 증대되고 코스트가 절감되네? 라고 하면서 MRV는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해야 된다, DPP 대응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사업 지원해주고 막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다 그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QCD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같이 뒤에 기본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면 제조기업은 KPI가 명확해서 QCD를 절감하기 때문에 MR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AI 팩토리 구축했는데 DPP까지 다 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정책 변화도 필요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미래의 공장은 날리지 엔지니어링, 작업표준서나 기술표준서나 사람의 암묵지적인 거를 디지털화하는 날리지 엔지니어를 만들고 날리지 엔지니어를 만든 걸 가지고 학습시켜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AI 브레인을 만들고 공장 전체의 마크로적인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로 공정별 품질 설비 에너지 4M 2E 관점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으로 만들고 생산 현장을 자율제어하도록 만들어주는 공장.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사실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를 막 국가가 뭐 전남, 경남, 전북 막 국가가 막 쏟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쇼맨십이기 때문에. 전혀 돈하고는 관계없는데 쇼맨십 때문에. 우리 다이내믹 로벅스 현대에서 해가지고 지금 휴머로 돌아다니잖아요. 그 공장에 필요해요? 그 공장에 필요해요? 사람이 막 조립하는 모습인데 그 로봇이 조립할 필요가 있나요? 아직 10%밖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10%밖에 못한대. 예. 아니야. 그게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더라도 공장에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유연 설비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나만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AIX,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 X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익스체인지블합니다. 밸류 차인 상에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탄소 데이터뿐만 아니라 4M2E, 생산계획, 품질 실적, 이상 상태를 서로 교환을 해서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약품 생산하는데 소재의 이상 상태가 생기면 의약품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할 때 컨트롤했던 모든 정보를 제약회사에서 받고 제약회사의 에이전트가 그걸 컴퓨터가 판단해서 이거는 A급 제품의 의약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B급으로 생산하세요 라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체제로 바뀌어주는 게 이제 AIX 가치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어느새 됐는데 여러분들이 ESG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SK그룹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ESG가 많이 퍼졌는데 사실 ESG를 해서 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다고 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이 안 되고 비용으로 떨구어서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면 기업은 망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걸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기업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필요한 거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그 현재 잘 되는 회사가 돈이 나갈까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식이 올라갈까요? 항상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듯이 우리가 CBAM이나 DPP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 비용이 아니라 베니핏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CBAM과 DPP가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했을 때 제조기업은 환영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CBAM이나 DPP나 제가 추진단장 할 때부터 국회에 가가지고 그 법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졌나요? 법 만들었어요? 그럼 DPP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CBAM은 올해 시작을 했지만 내년부터 DPP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면 스코프 3를 공급 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준다고 하자고요. 가불관계로. 근데 애국에 있는 기업, 소재를 들어오는 애국 기업들이 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규제가 워킹이 되려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워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중소기업에 가서 그거 이야기, 그거 그래서요. 알겠는데요.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직 안 지켜도 되잖아요. 현대에서 요구한다. 우리는 현대 안 해요. 우리는 다른 데 해야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나 생산 현장에는 AI는 DX 컨설턴트 했던 사람이 AI 컨설턴트 하면 안 돼요. DX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IT 사람들을 돈 벌어먹게 하기 위한 컨설턴트예요. 근데 AX는 IT 하는 사람이 돈 벌어먹는 게 아닙니다. 제조기업이 돈 벌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T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 현장은 4M2E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 엔바이러먼트, 헬스, 세이프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 데이터가 각 섹션별로 다 저장되어 있냐 분류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매는 데이터가 DB에 없습니다. 핵심적인 게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작업편지서, 기술편지서 같은 내용이 DB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 안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면 안 맞고 잘못된 계속 판단을 하니까 AI가 지속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지금까지 IT 하시는 분들이 이런 로 데이터가 측정 데이터가 뭐고 단위가 뭐고 기능이 뭐고 해서 메타데이터로 포맷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ERP, MES 시스템을 통해서 공장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싱잉 팩토리, 보이게 하는 팩토리, 대시보드에다가 공장 구석구석을 보이게 해주고 이 히스토리 트렌드 데이터를 보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회사에 ROI가 나왔나요? 금전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던 거를 디지털로 본다고 해서 ROI가 직접 나오는,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회사의 직접적인 이익하고 창출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은 거죠. 이거를 하려면
세계적인 언어인 AS의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서로 다른 벤더의 솔루션 간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돼야 되고, A사 로봇, B사 로봇이 있고 C사 로봇이 있는데 C사 로봇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D사 로봇이 AS 템플릿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오면 갖다 설치하면 바로 커미셔닝 없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프로듀스가 되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AES, 세멘틱 AES 모델이 돼줘야 되고, 이런 세멘틱 AES는 피지컬 브렉다운 스트럭처, 펑션 브렉다운 스트럭처만 그려놓으면 다 될 수 있다.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작업편에서 기술편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룰을 만들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암묵지적인 거를 룰을 만들어서 ABC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if then else의 룰과 ABC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느냐. 그것도 3D까지는 필요 없다. 3D가 없는 라이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되고, 이 구축이 돼서 AI 브레인이 여기에서 나온 입력 변수, 여기에서 나온 입력 변수, 이 로 데이터의 입력 변수를 받아서 AI 브레인 학습시켜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출력은 반드시 OW1H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본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권고해주는, 사람한테 권고해주는, 그래서 사람과 AI가 콜라보하는, 이걸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때는 두뇌 수준이 사람보다 좀 못해요. AI 브레인 두뇌 수준이. 그런데 AI 에이전트도 만들고 막 하면서 두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럼 사람보다 더, 사람은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푼다는데 얘는 공장이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 센서를 가지고 공장을 예측한다? 훨씬 정확한 거지. 그럼 두뇌가 높아지면 거기에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피지컬 AI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장관 공장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공장이 우리가 오토노머스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싱잉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이후 단계를 오토노머스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뜨던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뭐 애국에 가서 AX라고 하면 그냥 오토노머스 팩토리라고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IT 중심이었지만 여기서는 OT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변곡점이 있다. 이쪽으로 갈 기업과 못 갈 기업. 그걸 확실히 체크. 제가 이제 설문지도 25개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25개를 해서 70점 이상 안 되면 이 회사는 이 사업을 못 해요. 우리 정부 사업을.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 AAS 사업을 하러 갔는데 다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다 DX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형식인 거지. 이거 서로 짜고 고소 치는 거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머티리티 모델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전형의 머티리티 모델.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DX에서 DX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AX를 못 가는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핵심인 거고, 이건 실제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생산 현장에 타임 시리즈 DB하고 DB가 다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1년 이상 있다? 오, 잘 됐네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는 품질불량 78%, 뭐 고장인계는 고장예지 38%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베타랑 같으면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뭐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그럼 내가 뭐를 조치해야 되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설명 불가능한 AI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는 많이 있더라. 이제 익게 돼서는 안 되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온 작업편에서 기술편서를 가지고 학습시켜 룰을 뽑아내고, 암묵지적인 기술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룰을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ABC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AI 브레인을 만들어서 산출물은 포엠2 데이터를 이용해서 OW1H로 해서 정확하게 근본 원인이 뭐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이거를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준다.
이게 우리의 솔루션과 애국의 솔루션의 차이다. 이제 우리가 생산에 AI를 도입할 때 의사결정 체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죠? 여기 학습시키나요?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면 이 회사의 정상 온도는 200도에서 250도인데 지금 현재 260도에서 과거 2개월 동안 트렌드가 쫙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학습하면 260도가 정상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230도의 정상 범위로 들어오면 품질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를 학습시킬 때는 히스토리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설비관리 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 작업표준서, 기술표준서에 있는 룰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보다 좋을 수도 없고 그 이상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이런 걸 하려면 누가 한다?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경영자들이 알아야 돼요. 밑에 직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위에다 이야기하고 있어. 꽁까고 있네. 뭐라고. 이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들어주는데 미운 사람이 이야기하면 허튼 소리 한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찬 모임 같은 데서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예,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좀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